이번 시간에는 빈체제와 그에 따른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확산,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변화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면은 이제 시험 범위가 되겠죠. 자, 149쪽 교과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고, 먼저 여러분들은 이제 빈체제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빈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나폴레옹 이후의 국제질서를 논의했기 때문에 이 빈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이제 이후에 유럽의 국제 질서가 결정됐기 때문에 빈 체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빈 체제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프랑스 혁명 있죠.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을 말합니다. 이것과 그 이후에 여차저차해서 나타난 이 나폴레옹이 몰라? 그 이후에 국제 질서를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이 회의를 주도했었던 사람이 오스트리아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나라. 오스트리아 하면은 뭐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예, 별로 없죠. 뭐 히틀러 정도 기억날 텐데. 별로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유럽에서 아주 초강대국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였어요. 이 오스트리아의 재상인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주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가 빈에서 회의를 주도를 했습니다. 회의의 결과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뭐 지배권과 뭐 영토, 이거가 될 겁니다. 자, 이거를 혁명은 여기서 말하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혁명 이전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고주의라고 볼 수 있죠. 옛날로 돌아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요, 이런 것을 이제 정통성의 원칙이라고 불렀어요. 정통성의 원칙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빈 회의에서 결정된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 이것을 우리는 빈 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빈 체제 하면은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것,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빈 체제라는 것을 지키기 위한 국가들의 어떤 뭐 동맹, 연합, 뭐 이런 게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신성동맹입니다. 신성동맹. 그래서 이 신성동맹은 빈 체제를 지키기 위한 동맹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성동맹의 가입국은 러시아,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프로이센이 되겠습니다. 프로이센은 그래서 프랑스가 아니라 프로이센이에요. 프로이센 이렇게 되겠고, 여기에 영국이 더해지면은 4개가 돼서 사국 동맹이라고 불리는 동맹 체제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빈 체제가 제법 잘 유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으면 가차없이 탄압을 하면서 몇 년간 잘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빈 체제 하면은 기억해 둬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빈 체제 하에서는 자유주의와 그다음에 민족주의.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는 나폴레옹에 의해서 전파된 사상이죠. 이것이 철저하게 탄압을 받았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탄압의 사례가 있겠죠. 독일의 학생조합, 젊은이들 조합입니다. 브루시엔샤프트라는 게 있어요. 이 브루시엔샤프트 운동도 브루시엔샤프트예요. 이게 학생조합이거든요. 뭐 젊은이들 조합, 이것도 탄압을 받게 되고, 이탈리아의 카르보나리단, 이것도 탄압을 받게 됩니다. 브루신샤프트는 조금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좀 결합된 형태이죠. 참고로 이 카르보나리단은 나중에 청년 이탈리아당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수능 볼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탄압받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빈 체제가 붕괴되는
동요하고 붕괴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실상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뭐 기타 등등의 나라들 뭐 이렇게 해봤자 서로 자기 나라 이익만 추구하거든요. 자, 그래서 특정 사안이 터졌을 때는 자국 우선주의가 나타나면서 이 동맹이 쉽게 깨지게 되겠죠.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의 독립전쟁이에요. 그리스의 독립. 그리스는 오스만 터키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독립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교도인 오스만 투르크 뭐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리스의 독립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 독립의 지원은 민족주의 개념이죠. 그리고 그리스가 독립했다는 것은 프랑스 혁명 이전의 영토를 지켜야 한다는 빈 체제의 내용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투르크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영국이나 러시아나 프랑스 이런 애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예요.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어디나요? 아메리카 남쪽.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의 독립에는 또 여기에 물건 팔아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영국이나 아메리카 대륙의 유럽 너네는 관심 꺼라고 거라고 주장하고 싶었었던 미국의 생각이 더해지면서 이들이 독립을 합니다. 참고로 이 미국의 고립주의 이런 것을 멀로주의라고 불러요. 멀로주의는 외워두면 좋을 텐데 이번 시험에서는 멀로주의 내진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를 위해서 알아두시고 이런 애들이 또 도와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얘네가 독립을 합니다. 그럼 얘네가 독립했다는 것은 혁명 이전의 영토가 깨진 거죠. 혁명 이전의 영토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 자체가 이 빈 체제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체제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빈 체제가 동요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건 외우세요. 외우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빈 체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복고주의에 대해서 이제 받고 이제 거기에 저항했었던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자유주의 운동으로 영국 운동을 살펴볼 텐데 영국에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것이 이렇게 인민헌장이라는 거, 그다음에 인민헌장과 관련된 것이 차티스트 운동의 차티스트 운동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자, 살펴보시죠.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자유라는 것은 사상의 자유, 인신의 자유, 경제적 자유, 뭐 다양한 게 다 자유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영국이 시민혁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영국 국교회의 성립이나 이런 것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종교 간의 갈등이 심하기도 했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가톨릭을 믿던, 국교회를 믿던, 청교도를 하던, 뭐, 그것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그것을 가로막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심사법이에요. 심사법은 국교도만 관직에 진출할 수 있다는 법이었죠. 이거 자유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없애버립니다. 자유주의죠. 그 다음에 가톨릭 교도는 또 이렇게 탄압을 받는 각종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폐해버리는 그것을 가톨릭 해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가톨릭 해방법이 만들어지고 심사법이 없어지면서 자유적인 그런 모습들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거에 대한 정치에 참여에 대한 요구가 이제 증가할 수 있겠죠. 이제 종교를 뛰어넘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관직에 나아갈 수 있고, 그럼 나도 더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선거법 개정이 나옵니다. 선거법은 교과서에 여러 차례 선거법이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1차 선거법 개정이에요. 1차 선거법 개정입니다. 이 1832년일 겁니다. 이 1차 선거법 개정의 내용은 부패 선거구를 없애준 거예요. 선거구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이 선거구에서 오늘날로 치면 의원을 한 명을 뽑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부패 선거구는 부패는 뭐야? 썩었다는 뜻이잖아요. 이 부패 선거구는 왜 생겼냐면은 인구의 이동, 그러니까 급격한 도시화,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이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을 해요. 그러면 이 도시로 유입된 인구들 때문에 농촌에 사람이 없어. 그런데 거기가 하나의 선거구였어, 옛날에. 근데 인구가 계속 줄죠. 계속 주는데도 그대로 의원을 뽑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선거구에서는 인구가 뭐 몇십 명인데 뭐 한 명의 의원을 뽑고, 어떤 선거구에서는 인구가 몇천 명인데 한 명을 뽑고, 이런 격차가 심해지게 됐어요. 이랬을 때 이렇게 인구가 거의 없는 상태의 선거구를 부패 선거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냅뒀어요. 왜 그렇겠어요? 정당들이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냅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패 선거구를 없애버렸습니다. 정리를 했다는 뜻이에요. 자, 인구가 없는 선거구를 의미합니다. 부패 선거구는. 자, 그 다음에 또, 선거권을 인정받지 못했었던 사람들한테 조금씩 선거권을 확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상공시민들한테 선거권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공시민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돈을 무슨 기준으로 했냐면요. 주택에 대한 세금, 당시 기준으로는 10파운드 정도를 냈대요. 이게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는지 선생님도 좀 파악하기 좀 어려운데, 그 정도로 주택에 대한 세금을 낼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선거권을 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선거권이 많이 늘어났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한 4%대 정도만 투표를 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참 멀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뭐야? 난 투표권을 받지도 못해. 불만이 쌓이겠죠. 이런 불만은 특히나 상공시민이 아닌, 즉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나타났게 되었고, 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나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운동, 그게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민중들이.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차티스트 운동은 인민헌장이라고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인민헌장을 한번 눈여겨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1838년에 진행했지만 이거 실패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탄압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차티스트 운동은 실패했지만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후에 꾸준히 선거권은 확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아마 선거권 확대 내용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됩니다. 선거권은 점차적으로 많은 계층에게 확대되는 추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선거권 확대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1928년이 되어서야 21세 이상의 남녀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차티스트 운동을 기점으로 한다면은 90년, 예?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야 21세의 남녀에게 재산과 상관없이 보통 선거권이 주어졌으니 선거권 확대를 위한 이 기나긴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정치적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경제적 부분에서 자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요, 규제죠, 규제. 예, 규제. 정부가 규제하면 그건 자유무역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당시에 규제하는 것은 이제 국물법. 외국에서 들어온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무지막지하게 때려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자유무역 아니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이제 그 값싼 곡식을 얻을 수 없으니까 불만이 생기죠. 이거 없애버리고요. 그다음에 항해법은 이제 기억나죠. 외국 선박 제한하는 거. 이것도 없애버립니다. 이런 것들 없애버립니다. 이런 거 없애버려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앴다는 것은 규제를 완화했다는 거죠. 규제 완화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역사와 상관없이 규제 완화하면은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러면 신자유주의 떠올라야 돼. 신자유주의는 최근에 새롭게 나타난 자유주의고 이것은 오리지널 자유주의잖아요. 그래서 규제 완화로 자유무역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교과서 순서대로 쭉 가볼게요. 러시아 얘기를 좀 해보죠. 러시아의 자유주의에 대한 내용을 해봅시다. 자, 러시아는 어떤 나라냐? 당시로 치면은 엄청난 군사 강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업 생산력도 초창기에는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른 나라가 산업화를 안 했기 때문에 영국 이외의 나라들이 산업화를 거의 안 했을 때는 뭐 얘네도 그냥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너무 느립니다. 다른 데가 산업화에 기치를 걸고 공장을 막 만들 때 얘네는 여전히 그걸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러시아는 이런 나라 군사강국이고, 그 다음에 짜르를 통한
전제 정치를 하는 나라죠. 예, 황제 중심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로 비하면 산업혁명 이전의 모든 나라와 비교하면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산업혁명을 남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얘네는 여전히 농노제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 정치와 농노제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하고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저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젊은 장교들의 봉기가 있었는데 이걸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라고 불러요.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1825년 19세기 전반기에 있었던 자유주의를 지향했던 젊은 사람들의 어떤 봉기인데 뭐 당연히 실패했겠죠. 젊은 애들 해봤자 뭐 그쵸.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멀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러시아는 영토의 대부분이 추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남쪽으로 내려가려는 정책을 피게 돼요. 그래서 남하 정책을 피고 부동항이라고 하죠. 얼지 않는 따뜻한 항구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쇠퇴 일로를 갖고 있었던 오스만 트루크를 쳐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크림 전쟁이라고 부르죠. 크림 전쟁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는 그 분이 있어요. 간호사. 예, 나이팅게일 그 분이 활동했던데 크림 전쟁입니다. 여기서 집니다. 지니까 개혁에 대한 요구가 생겨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당연히 책임론이 부당하겠죠. 개혁에 대한 요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바꿔야겠다 우리도 오스만 터키 같은 놈한테 지다니. 사실 오스만 터키한테 진 건 아니고 영국이나 프랑스의 지원 때문에 걔네들을 연합해서 싸웠기 때문에 진 거죠.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개혁을 합니다. 이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가 농노해방이에요. 농노해방. 교과서에 농노해방령은 지문도 있습니다. 자, 농노를 풀어줍니다.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토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도 줍니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게 가난한 농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여전히 실효성이 없죠. 왜 농노는 아니지만 여전히 거지야. 뭐 그러면 내가 삶이 나아진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실효성이 별로 없는 개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분하로드 운동, 우리 동아일보의 문명 채취 운동, 그것의 이름만 똑같은 러시아 지식인의 민중계몽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분하로드 운동이 막 나타나긴 하지만 뭐 별 효과는 가져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한 정책은 그다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고 자유주의의 개혁의 모습들은 큰 성과를 또 내지 못하는 게 러시아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필요 없어. 정부 따위 필요 없고 다 때려쳐. 뭐 이러한 허무주의나 이런 쪽에 많이 빠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과격한 무정부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당시에 차르였었던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합니다. 그럼 황제를 죽이면 이 자유주의자는 더 나쁜 놈이죠. 그래서 자유주의는 더 탄압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후에 러시아에서 자유주의는 끊임없이 탄압받으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자유주의의 테마보다는 이 테마, 민족주의의 테마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민족주의 테마로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이탈리아와 이제 독일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민족이 우리 단군 자손의 그 민족이 아니야. 이 민족은 국가를 의미합니다. 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셔널리즘 있잖아요. 그럼 내셔널이 민족이냐? 이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국가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민족주의다라고. 우리는 용어로는 민족주의입니다라고 써야 되겠지만 이거는 국가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족주의 첫 번째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어떤 나라냐? 자, 분열되어 있는 나라예요. 분열. 하나의 나라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다른 작은 왕국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탈리아는 교황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조그만 여러 왕국이 막 분열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탈리아에 나폴레옹이 영향을 주게 되면서 민족주의의 바람이 불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민족주의의 열풍으로 통일된 이탈리아 나라를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또 2월 혁명이 일어나죠. 이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다시 한번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이탈리아 통일 한번 하자. 통일국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다음에 우리 이탈리아도 프랑스처럼 개혁을 한번 추구해 보자. 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타나면서 등장한 인물이 뭐 마치니나 가리발디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통일을 강하게 이끌 수 있었던 두 인물이 나오는데 카보르와 가리발디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샤르데냐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재상이었었던 카보르는 재상으로서 사실 자유주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믿음은 없었고, 다만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입헌군주정 뭐 이런 정도는 좀 강하게 지지했었던 인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재상으로서의 수완은 좋아서 이탈리아의 산업을 장려해서 부흥시키고 외국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비를 강화하는 수완을 발휘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의회나 입헌 정치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봤어요. 다만 이제 공화주의나 급진적 계약은 별로 좋아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보르는 당시에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힘을 막 모아가지고 1859년경에 오스트리아를 대상으로 해서 이탈리아 통일전쟁을 벌입니다.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잘못 썼네요. 북부 지역에 있는 이탈리아를 통일하기 위한 이탈리아 통일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프랑스가 또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남부 지역에서는 바로 가리발디라고 하는 인물이 의용군을 막 모집해가지고 이탈리아의 남부 지역을 통일합니다. 남부 원정을 통해서 남부 지역을 통일해요. 북부 지역은 사르디아 왕국이 통일 전쟁을 통해서 더 섭렵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뉘죠. 그랬을 때 남북으로 갈릴 수도 있는데 가리발디가 통 크게 사르디아 왕국에게 남부 지역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통일된 이탈리아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이탈리아 왕국이 만들어지죠. 이게 186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여러 작은 나라로 중세시대 때 계속 쪼개져 있다가 1861년에 드디어 통일된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독일이에요, 독일. 자, 독일도 민족주의의 열풍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독일도 뭐 어떤 나라냐, 분열된 나라죠. 그쵸?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고요. 그 나라에서 서쪽에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북부 쪽 동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가면은 또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큰 동맹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여러 작은 기타 등등으로 나눠진 게 독일의 모습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이센이 힘을 키우면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세지게 돼요. 프로이센이 첫 번째, 자, 요 관세 동맹을 맺어요. 관세 동맹, 세금, 경제 공동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34년경에 경제 공동체를 맺으면서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경제적으로 아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통일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통일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프랑크푸르트 의회예요. 자, 프랑크푸르트 의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최초의 북부 독일 지역의 의회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의회에서 통일된 독일의 헌법을 막 만들고 심의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별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1848년에 있었던 이 프랑크푸르트 의회는 자, 프랑스의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의 통일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던 노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 헌법의 조안을 심의를 했었으니까요. 자,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경험이 쭉 이어지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프로이센의 역시 재상입니다. 재상인 비스마르크가 나옵니다. 이 비스마르크는 철혈 정책으로 알려져 있죠. 쉽게 말하면 군비를 확장한 거예요. 군비 확장. 예.
군비 확장에서 무력으로 쓸어 담은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혈정책이라고 합니다. 철은 이제 쓸데없으니까 무기를 말하고 혈은 피니까 전쟁을 의미하죠. 싸워서 뭐 해먹겠다 뭐 이런 거죠. 자, 이 확장된 군비 확장을 통해서 북독일 연방을 완성시킵니다. 자, 그래서 북독일 연방을 완성시키고요. 이 북독일 연방이 계속해서 주변에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라고 협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스트리아 쪽에 가담하고 싶은 나라도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됐겠죠. 그 다음에 주변국의 방해도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이 북독일 연방이 쭉 활동을 하다가 프랑스와 전쟁을 해요. 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러면서 남부 지역의 국가들을 포함시켜서 통일된 독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독일 통일을 완성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통일된 이 독일이 독일 제국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871년입니다. 이때 이 황제로 올라간 사람이 빌헬름 1세거든요. 어디서 황제 재관식을 했냐면 베르사유 궁전에서 했어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월혁명 이후에 프랑스를 쑥대밭을 만든 그 빌헬름 1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이 통일됐고 이탈리아가 통일됐다라는 거 보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민족주의죠. 국민국가가 만들어졌다. 민족주의. 그다음에 그래서 만들어진 국민 단위의 국가, 국민국가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의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하면 항상 민족주의와 국민국가의 형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언급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의 마지막 미국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특징. 자, 미국은 남부 지역에는 노예를 중심으로 하는 대농장이 운영이 되었고 이들은 자유무역을 주장을 했었고요. 이들은 연방 정부가 세지는 것보다는 각 주 단위의 분권주의를 강조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북부에서는 임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상공업이 발달하고 있었고요. 이들은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주장했었고, 그 다음에 보호무역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연방정부의 출현을 강조했었던 연방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노예 문제에 걸림돌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남부 지역의 몇몇 주들이 미 연방에서 탈퇴해버립니다. 탈퇴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양쪽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흔히 말하는 남북전쟁이에요. 1861년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과정에서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라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제 화해 안 해 이거죠. 싸워서 이기고 지구를 결판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북부 지역이 이깁니다. 북부 지역이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총생산량 자체가 북부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물량 싸움에서 남부는 북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자, 전쟁이 끝난 다음에 1869년에 이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가 만들어지고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됩니다. 이민자의 유입은 노동력의 확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먹고 자고 써야 되잖아요. 즉 이들이 하나하나의 시장입니다.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륙횡단 철도는 물자의 원활한 유통과 그 다음에 새로운 질서나 법체계의 신속한 확산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당시에 산업화를 촉진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자유주의에 대한 확산 모습. 또, 선생님, 근데 미국은 왜 자유주의인가요? 야, 이게 자유주의잖아요. 노예가 해방되는데 그게 자유주의잖아. 그쵸? 노예가 해방되는. 그럼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것은 자유주의 경제
입각한 당연한 현상들입니다. 선생님, 근데 북부는 보호무역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든 나라에서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보지 마시고 큰 틀에서 이것도 자유주의의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